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 두 필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문장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예, 목소리는 한강 시인이 아니라 예, 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목소리인데, 자, 이 문장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지난 14일이었었죠.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제안 설명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아마 그 연설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연설하는 가운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에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교사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80년 그 계엄 포고령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포고령 나온 내용하고 그렇게 쭉 비교하면서 쭉 연설을 이어갔던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문장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짝 언급하지 않았었나요? 네. 예. 왜냐하면 한강 작가가 그 수상 연설에서 공교롭게도 맞아요. 짠 것도 예. 당연히 짤 수가 없는데 음모론입니까 지금? 이거 아니요. 음모론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공교로운 거예요. 예. 그 시기에 한강 작가가 스톡홀름에서 노벨 위크 행사 중이었고 그때 수상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5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자료 준비를 하다가 일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듯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어느 문장을 읽은 순간 벼락처럼 이 질문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이 이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역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누구는 양심이 있어서 죽음을 택하고 또 어떤 자는 양심도 없고 굉장히 양심을 논할 수 없는 수준에서 어떤 일을 벌이기도 하죠. 예. 그 어떤 일을 벌일 때에 맞서는 또 다른 양심은 어떤 양심이 불러 일으키는가. 이때 한강 작가는 이 박용준 열사를 비롯한 어떤 죽은 자의 양심을 다시 호명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문장인데, 죽은 자가 산재를 구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저는 됐다고 이제 봅니다. 이게 여기에서 죽은 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산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주체들이 사실은 떠올라요. 사실 우리 여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저도 있고 김성환 평론가님도 있고 뭐 시인님도 있지만은 군인들도 계엄에 얼떨결에 끌려 나온 그 군인들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집회에 나와서 본인이 아끼던 응원봉을 들고 나왔던 그분들도 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평론가님은 좀 보셨어요? 이 문장에 대해서? 글쎄요, 그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어쩌면 굉장히 쉬운 문장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역사에 비쳤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우린 과연 누구한테 얼마나 빚을 지고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80년 5월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계엄령 선포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때하고 뭔가 묘하게 겹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독재를 꿈꿨다고 하는 것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거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저항했다고 하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거고 결국 끝내 광주는 무참히 짓밟혔지만 그게 일종의 피를 통해서 싹이 다시 민주주의 싹이 올라와서 우리가 87년을 겪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시민은 우린 승리한다는 걸 이번에 또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자꾸 광주가 떠오를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그 여의도에 있다가 같이 갔던 동행들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집에 가서 다시 연설을 봤는데 정말 놀랍도록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감정이 격해졌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왜 아빠 왜 우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감격스러워서 울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약간은 억울했어요. 죽은 자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음모론 말씀하셨지만 이 일이 벌어진 게 우리 죽은 자들에게 빚져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계엄이 해제되어서 사실은 윤석열이 그 전두환은 정치를 잘했다라는 말도 선거운동 기간에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음모론이 자꾸 아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직도 인터넷이나 댓글에는 뭐 북한군이 내려와서 일으킨 소행이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 밝혀라. 이렇게 5.18을 흠집내고 왜곡하고 곡해하는 세력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댓글에 있어요. 좀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역사적인 진실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들에게는 좋은 사례였겠죠. 계엄이. 그런 점에서 죽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훌륭하게 이어받지 못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는 이게 비극이었고 뭐 패배였다라고 느꼈던 게 지금의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승리의 순간으로 또 기억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의 일기라는 거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제가 시 한 편 가져왔는데요. 임동학 시인의 그날의 일기고요. 시집 매장 시편에 실린 시인데 사실 임동학 시인이 전남대학교 나왔어요. 제 학교 선배인데 그 5.18이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참여하지 못했거나 그랬던 분들은 빚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연히 살았다.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혹은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도망갔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임동학 시인도 이때 군대에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디 절에 들어가서 시만 계속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죄의식을 떨치기 위해서 그게 한 편의 시집으로 묶여서 우연히 시집이 나온 게 매장 시편인데요. 뭐 이참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편 제가 낭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날의 일기. 오늘은 우리가 졌다고 하고 어느 날쯤 어딘가에 램프라도 켜두었다고 하자. 마침내 우리가 쓰러지고 죽어가 아픈 기억만 남았을 때, 길고 오랜 싸움에 지쳐 외로울 때, 흐르는 강물 마른 갈대숲에 다소곳이 누워보기라도 하자. 어차피 돌고 도는 세상의 승패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꿈꾸는 것과 침묵하는 일만 남았다고 써두자. 풀잎 같은 이 목숨, 풀잎처럼 작고 쓰린 환한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증오를 위하여, 언젠가 착한 소녀가 울며 기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고해소가 있는 나라를 생각해 두자. 내 땅의 이웃들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꼬집으며 살아온 모든 피해와 슬픔이 모두 우리들의 운명이라 해두자. 아무도 이날의 뜨거움과 분노를, 그날의 죽음과 함성을 못 잊는다고 해두자.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이고 그 길은 바뀔 수도 없었다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라고 다짐해 두자. 기다림과 그리움이 전부인 내 나라, 보리죽만 먹던 서러운 하늘에 서서 오늘은 졌다고 하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보았다 하자. 그대여 오늘은 무효라고 해두자. 이거 느낌이 어쨌든 굉장히 큰 좌절감이 좀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그 5.18 광주 민주항쟁에 네. 대해서 쓴 거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패배한 거잖아요. 네. 뭔가 시대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졌다고 하고 램프라도 켜두었다고 네. 하자. 램프라는 거는 희망의 씨앗, 네. 희망의 뭐 어떤 그 불꽃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결국 그게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고 죽은 자가 산자를 도왔다 이런 걸로 좀 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깊은 절망 뭐 이런 단어가 좀 생각나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앞서 문장을 선택했을 때 문장이 가지고 있는 힘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는 좌절에 굉장히 익숙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망에 익숙했거든요. 왜냐하면 80년대를 거쳐온 세대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과정들을 봤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꼈다가 그게 사실은 87년에 폭발하듯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 승리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좌절들을 반복해서 겪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이걸 표현하고 하면 좋을까, 그 세대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김현수 작가의 밤은 노래한다 이 소설에 작가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예. 김현수 작가가 2007년 아마 대선을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것 같은데요.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이라는 장편을 쓰면서 20대의 이 세상을 보면서 느꼈던 의문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간절히 열명하는데도 이 세계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가. 그런 게 우리가 사는 세대라면 우리는 마땅히 현실에 순응하고 권력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뭔가를 간절히 열망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요. 근데 그러던 중에 2008년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때 촛불 시위가 한창 이제 막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신문사의 요청으로 시청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서. 그날 시위대가 효자동 입구까지 밀고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정경들 앞에 두고 연자동성을 시작했다 그래요.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그 순간에 그 모든 공포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공권력을 향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고스란히 살아나면서 진압당할 거란 생각에 막 초조해지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뒤쪽에서 남청년 깃발을 든 학생들이 나타나더랍니다. 근데 왠지 마음이 든든했다는 거예요. 예. 과거 80년대 민주화 시위할 때 남청년이 잘 싸웠다는 사실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깃발을 들고 온 남청년 학생들이 대호를 갖추고 앞에 딱 앉아서 남녀 학생이 앞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막 구호를 외칠 줄 알았더니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저런 애들을 믿고 라고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예. 분노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그토록 낡은 방식으로 대접하다니 늑다리들, 구닥다리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요. 글을 이렇게 맺거든요. 늑다리들은 더 이상 춤추지 못한다. 나는 춤추는 사람들이 좋다. 나 역시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 학생들처럼. 근데 이번에 응원봉 들고 막 이렇게 K-팝 노래 부르면서 나온 그 젊은 MZ 세대들, 20, 30대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여의도에서 잠깐만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게 아마 2008년에 광우병 소고기 파동 났을 때 그때 맞아요. 촛불 네. 집회 그때도 네. 굉장히 좀 재기발랄하게 많이 집회들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 대중가요를 불렀던 세대들이 지금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0대 후반에서 40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대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갔을까? 예. 광주를 과연 떠올렸을까? 근데 이번에 또 응원봉을 들고 나갔던 20대들은 광주를 떠올리면서 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 그럼 빚은 어디서 지고 있을까 우리가? 우리가 광주에 빚졌고 우리의 빚을
우리 다음 세대는 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은 광주를 알지는 못해도 국민은 끝내 승리한다는 그 경험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 세대가 이번에 국회로 달려가고 국회 바깥에서 계엄군을 몸으로 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번에 나갔던 20대들은 또 국민이 승리한다는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날 계엄이 있었던 날 밤에 제 조카가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여의도로 달려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제 형 부부가 못 나가게 하려다 귀한 자식 거기서 뭐 총이나 칼 맞아서 죽을까봐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못 나가게 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 제 조카가 뭐 대단한 무슨 민주화의 경험을 했겠어요. 그런데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원래 그 나이 때는 원래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였고 잘 사는 나라였고 괜찮은 나라였는데 갑자기 후진국이 되는 거를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거는 그 아버지 세대, 형 세대, 뭐 삼촌 세대가 하던 거를 봐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한 게 네.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니알 퍼거슨이라는 문화인류학자의 개념 중에 밈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밈을 유행이라는 말로 써요. 근데 예. 밈은 네. 그 문화유전자라는 문화유전자. 네. 예. 그래서 그 5.18 때 여기 한강 작가가 쓴 박용준 씨가 YWCA에서 죽음을 기다릴 때 최후 통촉을 받았어요. 언제 우리 갈 거다. 도망갈 사람 도망가라. 근데 가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카운트다운이었고 지난주 토요일 날 국회 앞에서도 사실 카운트다운이었어요. 4시에 표결할 거고 언제 발표가 나겠다.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기다릴 때 광주에서는 탱크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대다수가 돌아가셨습니다. 희생됐어요. 근데 2004년에는 발표되자마자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면서 풍선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 춤을 췄어요. 1980년 그날에서 2024년 오늘까지 오기까지의 우리 역사가 이 변화를 지탱해 오고 견인해 왔다고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문화 유전자이고 5.18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그걸 인식을 다 역사 공부하듯이 외우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서 이제 각인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 문화 유전자는 더 강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예. 요즘 광주 생각이라고 하는 요즘 광주 생각. 네. 예. 이 광주하고는 연이 1도 없는 두 사람이 쓴 건데요. 한 명은 카피라이터고 한 명은 아트 디렉터예요. 근데 정 씨에 관심이 없는데 퇴근할 때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였는데 한 할아버지가 플랜카드에 5.18 민주화운동과 북한의 관계라는 걸 빼곡히 적어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봤대요. 예. 이 도대체 왜 저러실까? 이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2030 세대는 광주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기록하는 책을 쓰기로 했대요. 예. 그래서 첫 장에 광주 초등학교 교사 2명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5.18 맞이할 때 광주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주먹밥하고 국수를 준대요.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아이들한테 설명하기보다는 그 영상을 잔인한 영상을 보여주기보다는 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먹밥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먹밥을 나눠주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 모습, 그 협동과 시민의식,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정신이 아닌가.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에 빚을 졌는지 안 졌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배워왔고 우리 유전자 안에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아있는 거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금 세대는 그 자유로움과 그 민주주의 정신을 이미 배운 거예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거에 더 집착하지 않아도 지금 세대는 그걸 이미 체화해서 갖고 있는 세대가 돼버렸다. 예. 그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세대나 저런 류의 음모론은 항상 있었고 결국은 얼마나 특히 사회 지도자
정치권에서 얼마나 단호하게 이거를 대응을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보면서 생각이 드네요. 시인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집회에 나가면 대체로 2030이 굉장히 많고 더 정확하게는 2030 여성이 많았어요. 그들의 뜻이나 희망을 희망은 힘이 세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우원식 의장께서 희망을 맞습니다. 얼마나 네. 정치권이 받아 안고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회 성비만큼 국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30 청년들의 필요에 의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지 우리가 지역이나 기득권이라는 벽에 의해서 그것들이 관철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반성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치를 바로잡는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 칼럼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